네, 어제 금융통화위원회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가계부채라든가 이런 뭐 이야기도 언급이 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합니다만 일단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도 잇따라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올 들어 선진국들이 예금금리 속속 마이너스 국면에 진입해 있죠. 이제 우리도 은행에 예금하면 손에 들어오는 가용금리가 0%대로 떨어져서 저축 무용론이 빠르게 확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투자자, 또 자산을 관리하는 관점에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이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준금리 내렸습니다. 뭐 여러모로 의미가 있겠는데요. 참 메르스가 좀 영향을 많이 미치긴 미쳤는가 봅니다. 예. 네. 우리도 이제 어제 알아봤습니다. 네. 일단은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죠. 좀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네. 좀 돈을 좀 공급하는 조치가 함께 좀 했으면 하는데요. 일단은 정책금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네. 이주열 총재를 비롯해서 금통위원들이 과감하게 그 0.25%포인트 내린 조치는 일단 시장의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어려운 결단을 하셨는데요. 네. 사실 지금의 그 상황을 볼 때에는 상당히 좋은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그 정책금리가 내리면 네. 우리가 이제 시장금리가 좀 내린 단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 그 경제 주체들의 그 심리를 안정시키고 또 경기 부양이라든가 증시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들려면 대출금리가 내려야 되거든요. 네. 이제 어제 보면은 정책금리가 내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금리가 올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책금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에 금리 인하를 계기로 해서 마지막이 되지 않느냐. 오히려 거꾸로 네. 사실상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하는 이런 각도에서 사실상 그 시중의 금리가 국고채 금리들이 올라갔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조율해 나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심리 안정 효과를 내면 정책금리만 딱 내고 나는 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시장에서 알아서 또 다른 부서는 정책 협조를 좀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쪽의 그 반관적 자세를 나오면 안 된다. 정책금리를 내리되 네. 경제주체도 실제로 혜택을 내릴 수 있게끔 이제부터는 시장금리가 내릴 수 있도록 도덕적인 설득이 필요하다. 그쪽에 특히 대출금리가 네. 내리는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벌써부터 대출금리 내린다는 소식은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해서 다음 주부터는 국내 그 시중은행이 예금금리가 오늘 신문에 보셨을 겁니다. 예금금리가 줄줄이 내리겠다는 벌써 예고를 했어요. 참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은 예. 사실 개인의 그 재테크 사원에서 보면 정책금리 내림과 함께 개인의 그 재테크 생활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지금 우리 국내 그 이렇게 금융시장에서는 초미의 네. 관심으로 대두된다고 볼 때 있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서 뭐 여러 각 분야에 뭐 파장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내 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는 부분인데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뭐 돈이 있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뭐 저축해봐야라는 어떤 저축 무용론이 좀 확산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 오늘 김영경 PD께서 좀 센스가 있으셨다면 네. 사실 그 기준금리 0.25%포인트 이하의 저축 무역론 거세진다 해서 거기에 좀 하나 더 붙였으면 더 거세진다. 이렇게 더 거세진다 이렇게 했으면 제가 네. 김영경 PD가 상당히 좀 명문학교 나온 입장에서 보면 사실 더 센스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요. 지금 보면 왜 그런 얘기를 아침부터 우리 PD 이름을 그 이렇게 거명하면서 얘기하냐 하면 사실 저축 무역론은 이미 불거지고 있었죠. 그런 각도에서 아마 지금도 이번에 정책금리 내리기 전서부터 저축이 무용하다 하는 이런 시각은 네. 돈이 있으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확산됐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정책금리 내리는 걸 계기로 해서 저축 무용론은 더 확산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저축 무용론이 뭘까 하는 것을 좀 잠시 말씀드리면 매크로 측면과 마이크로 측면이 이렇게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 측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계 경제 구조상으로 보면 저축 무역론이라는 것은 전략의 역설, 세이빙스 패러다이스 되겠죠. 자, 한국 경제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왜 대출 금리를 내려야 되냐 하면 네. 지금은 저축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사실상 그 소비가 필요한 시대죠. 지금의 그 경제 심리를 안정시키고 세월호 충격을 좀 재면서 또 작년에 그 세월호 충격을 좀 흡수하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그 메르스 충격을 좀 흡수하고 한국 경제에 좀 하기 위해서는 네. 어떻겠습니까? 좀 많이 좀 쓰셔야죠.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좀 쓰셔야 됩니다. 당신 쓰는 것이
지금 한국 경제를 위해서 좋아한다. 누군가 벌어서 또 쓰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고리가 연결이 잘 돼야 될 텐데요. 어려울 때일수록 좀 있으신 분들이 써야 된다. 그게 트리클 다운 이펙트, 깔때기 효과 때문에 밑에 사람들도 좀 이렇게 경제 심리가 위축되지 않는다 하는 측면에서 공생경제 정책 당국이라 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좀 써주는 것도 이렇게 어려울 때는 굉장히 한국 경제를 살리고 특히 중산층 이하의 이렇게 계층들을 좀 살리는 이런 쪽에 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공생경제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그런 쪽이 사회적으로 좀 있으신 분들이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공생경제 핵심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은 소비가 미덕이다 하는 측면에서 저축비용론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개인의 재테크 측, 마이크로 저축면에서는 재테크라는 것은 은행에 그 저축을 하면 이제는 돈을 못 번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상 저축무용론의 그 개념이 잡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진행자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개인의 그 재테크 차원에서 저축무용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은 그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젊은 시절에 돈을 모아서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아서 어느 정도의 또 수입으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글쎄요 이제는 뭐 금고, 저장소의 개념에 지나지 않다 보니까요. 실제로 저축무용론에 대해서도 넣어두면은 오히려 손해다라는 분위기. 우리 앞서서 우리보다 금리를 더 내려서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시대를 맞고 있는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국가들 상황들을 보면은 또 그런 분위기를 더 확실히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미 그 저축무용론은 작년부터 많이 불거졌죠.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변화된 모습 보면 독일의 그 국채금리라든가 이런 금리는 지금 채권의 그 프레시 크래시 현상 때문에 지금 독일의 국채금리가 1%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 국채금리가 올라간데도 불구하고 이 유럽은 커머셜 뱅크 중심으로 이렇게 돼, 시중은행 중심으로 이렇게, 미국은 이제 투자은행 중심으로 이렇게 되고, 이 커머셜 뱅크인데 예금금리가 오히려 거꾸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컬 현상 아니겠습니까? 좀 시장금리가 올라가주면 거기에 맞춰서 예금금리가 올라가줘야지 사실상 국민들의 그 이렇게 유럽 국민들의 예금에 따라서 이자 소득이 증가하고 이거에 따라서 경기를 좀 부양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시장 금리는 올라가는데 거기에 맞춰서 대출 금리도 경우에 따라서는 올라갈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는 수익 금리에 해당되겠죠. 그러나 비용 금리에 해당되는 예금 금리는 오히려 지금 부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아이러니컬 현상이 발생한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간의 일종의 밸런스 꺾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갔던 상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 유로존 작년부터 예금 금리가 됐다, 공식적으로 됐다는 것은 잘 아실 거고 올해 1월 15일 날 스위스가 그 최저 환율제 포기 이후에 이것이 확단돼서 중부 유럽이라든가 북부 유럽까지 예금 금리가 마이너스죠. 여기서 이제 환율 전쟁 성격과 같이 결부돼서 그러면 지금 어떠냐? 우리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그 지금 이번에 그 정책 금리가 내리기 전에 국내 그 시중은행들이 도토리 키재기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한 예금금리 1년 만기 예금금리가 1.5에서 1.6%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0.25% 포인트 정도 내리게 될 경우에는 내림에 따라서 사실 다음 주에 국내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내리겠다 하는 걸 예고되는 것을 한국경제신문에 오늘 그 이렇게 크게 좀 다뤘는데요. 그걸 좀 평균적으로 이제 계산해 봤습니다. 방송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보면 지금 예고된 기준으로 본다면 국내 시중은행들이 이번에 정책금리를 내리는 걸 계기로 해서 한 1.2에서 1.3% 평균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 정도 하면 이자소득세 15.4% 빼니까 아까 그 윤 작가랑 같이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꼭 1%더라고요. 1%.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번에 그 정책금리를 계기로 해서 일부 그 국내 시중은행도 이미 뭐 외국의 시티뱅크라든가 이런 데선 0%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 그 국내 그 이렇게 시중은행들도 이번에 정책금리를 계기로 해서 예고된 기준을 보면 이자소득세 15.4% 뺀다면 국민들이 들어오는 가용 예금금리라죠. 이거는 벌써 우리도 0%에 들어간다. 이것이 이제 한국의 재테크에서 상당히 좀 획기적 변화가 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준금리나 결정이 나자마자 뭐 다음 주부터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말씀 주셨는데요. 결국은 이제 저금리 좀 금리가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대출금리는 그만큼 또 안 내려가다 보니까 확실히 은행 입장에서는 예대금리 마진폭이 더 커졌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확실히 커졌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계산을 했더니요. 작년에 그 정책금리는 4차례 걸쳐서 내렸죠.
자, 작년에 8월 달 기억나시죠? 예. 10월 달, 올해 3월 달, 이번에. 그러면 노멀 스텝으로 0.25%포인트 내렸으니까 4단계 냈으니까 정책금리 1%포인트가 내린 거죠. 그에 이제 은행의 입장에서 예금금리는 몇 퍼센트 내렸냐 계산해 보니까 예. 시중 은행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금리가 1%포인트 내린 성에 국내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는 1.3%포인트 내렸습니다. 예금금리가 정책금리보다 더 내려뛰게 됐죠. 그런데 반면에 대출금리는 평균적으로 0.8%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사실 경제 정책금리를 내리는 것은 코스트금리에 해당되는 대출금리가 좀 많이 떨어지고 예금금리는 안 떨어져야지. 국민 입장에서 보면 대출금리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줄어들고 예금금리가 안 떨어져야지 이자가 늘어나니까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이 증가해서 네. 결국은 소비하고 투자하고 쓰고 경제심리 안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은행의 입장에선 대출금리는 사실 수익금리에 해당되고 예금금리는 비용금리에 해당되다 보니까 어떤 사태가 발생하느냐 하면 정책금리는 1%포인트 정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시중은행 입장에서 비용금리에 해당되는 예금금리는 1.3%포인트 더 떨어졌으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거죠. 정책금리 내리기 전보다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자가 더 떨어졌으니까. 반면에 대출금리는 떨어지긴 떨어졌어도 정책금리에 비해서 대출금리는 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예대만족폭이 확대됐죠. 예대만족폭이.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보다는 은행이 좀 배불러지는 이런 꼴이 됐죠. 그래서 앞서 말씀같이 이번에도 정책금리를 내리긴 어렵게 내렸습니다. 아주 그리고 시청자분이라든가 국민들도 어려운 가운데 예를 들어서 진행자께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문제라든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한국의 자금 이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생각한다면 사실 이 정책금리 내리는 게 쉽지 않았었거든요. 쉽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박수를 받아야 될 대목이지만 더 박수를 다 받아들이시려면 어떠냐면 이번에 정책금리를 내려놓고 많은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네들이 하시오. 정부에서는 구조개혁을 추진하시오. 시중에서 알아서 하시오. 이러면 안 된다. 안 된다. 모럴 수에이션, 정책금리, 도덕적 설득을 통해서 시중은행들이 진짜 국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예금금리는 좀 대신대로 좀 덜 떨어지게 하고 대출금리는 좀 확실하게 떨어지게 할 수 있게끔 이런 쪽으로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정책당국이 시장과 소통하고 경우에 따라서 시장에 경우에 반강제적인 이런 준사법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서 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정책금리 인하에 따라서 이렇게 혜택이 돼야 메르스에 따른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흡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표를 좀 달성할 그렇습니까?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금리만 덜컥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작년 8월부터.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 설득을 통해서 진짜 국민들이 정책금리 인하에 따라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제는 뭐냐 시장과의 소통 또 국내 시중은행장을 좀 불러서 좀 이렇게 확실하게 대출금리가 내려갈 수 있게끔 이렇게 확실하게 도덕적 설득을 구해서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함께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인 만큼 그 효과도 좀 제대로 나타날 수 있게끔 아주 그 진행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최근 들어서 저축 무효이 거론될 만큼 예금금리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재테크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환경이 달라지면 적응을 해야 되겠죠. 재테크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고 있습니까?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게 정책 당국이 이렇게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상 그 대출금리 좀 많이 떨어뜨리고 예금금리를 덜 떨어뜨리라 이렇게 도덕적 설득을 한다 하더라도 또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수익 기반이 다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 예금금리를 정책 당국의 모럴 수에이션 방식으로 덜 떨어뜨리고 대출금리를 많이 떨어뜨리면 어떻습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수지가 악화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 시중은행들은 지금까지 보신주의에서 환경에 이렇게 변화된 환경을 좀 사실 보신주의 속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익 기반이 다변이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대 마진폭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은행들의 생존 문제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 당국이 도덕적 설득을 한다 하더라도 은행의 그 생존 입장에서 보면은 예금금리가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 현 문제 이게 국민들 생각해서 예금금리가 이렇게 좀 덜 떨어지게끔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상태다. 그러면 어떠냐? 국민들이 적용해야죠. 그죠? 국민들이 적용해야죠. 바라는 사항인데 바라는 사항이 잘 안 될 경우에는
국민들이 나서서 좀 저축을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은행이 이기지를 나가면 국민들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것 말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은행의 그 저축을 통해서 이제 돈 번다 하는 재산 증식한다 하는 이런 개념은 좀 버리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는 뭐 다른 그 나라에서 선진국 국민들은 벌써부터 많이 그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리스크를 지지 않고 네. 은행에 돈 넣어서 재산 증식까지 한다 하는 것은 지금 시대상에 맞지 않는다. 왜냐? 지금 워낙 많이 돈을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돈값이 없습니다. 정책금리를 보면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아직도 미국도 그 제로금리, 일본도 제로금리, 그 다음에 유럽도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돈값이 없습니다. 근데 돈값이 없는데 거기서 돈을 벌겠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변화를 해 주셔야죠.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를 좀 이렇게 지시면서 이렇게 그 돈을 버시는 생각을 좀 빨리 바꿔야 된다. 이게 바로 저쪽에서 리스크를 지는 행위가 바로 투자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국민의 그 재테크 입장에서는 사실 돈값이 없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위험을 좀 감수하셔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축무역과 함께 개인의 그 재테크도 세상 획기적으로 변화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투자라든가 자산 관리도 하면 할수록 그 노하우가 쌓이는 법이어서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 어떤 인식이 말씀대로 좀 안정적으로 열심히 모아서 저축을 해오는 여기서도 이제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어차피 뭐 투자를 하려면 적정한 리스크도 안고 가야만 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변동성도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최근 시장의 각 부분에서 변동성이 이제 다시 또 확대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요. 어느 정도의 내가 적당한 리스크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수익률도 감안하는 이런 식의 좀 인식 전환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말씀 들어보니까 많이 듭니다. 네. 사실상 이 저축에서 투자의 관점으로 리스크를 지면서 돈을 버는 행위들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좀 각광을 받을 거로 이렇게 보이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대전환기 아니겠습니까? 세계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미국의 FRB도 지금 그동안은 제로금리에서 지금 이제 금리를 올려나가게 되겠다고 시중은행도 시장 금리도 벌써부터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책의 대전환기 상태에서 지금은 실제 단행하지 않은 과도기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도 이제 방송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어제는 미국의 주가가 올랐다 하다 보니까 그리스 협상 문제가 잘 해결됐다 이렇게 해서 인과관계를 내는데 오늘은 뭐냐? 장 초반에 이렇게 다우지수가 저도 지켜봤습니다는 1시부터 지켜봤습니다는 올라가다가 장 막판에 이렇게 좀 많이 반납하는 이런 데는 데는 또 오늘은 좀 그리스 협상이 좀 의견 차이가 나다 하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금의 이런 모습입니다. 더더구나 최근에 보면 외환시장도 오바마 대통령이 강달러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했다 하는데요. 백악관에서는 강달러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았다 하는 거고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렇다 하려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일본행 중앙청지도 엔저 문제 추가적으로 이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에서 일본의 그 중앙은행 입장 또 대변인은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죠. 요즘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오락가락 중구난방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의 모습인데 그게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그 금리 인상 문제도 아마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제 제발 얘기하라. 어제 서울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제발 그 얘기 지금 그만하라. 금리 인상 시기 그걸 6월이냐 9월이냐 그때 지표에 따라서 6월 얘기했다가 9월 얘기했다가 많은 사람이 얼마나 얘기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다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요. 그게 과도기적 상황입니다. 과도기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가 이렇게 과도기 상황에서는 불확실한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금 여러분 이게 가격 변수로 나타나는 겁니다. 미국의 다우지수도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고 그래서 워블링 이펙트의 장세가 되죠. 특히 외환시장은 지금은 아주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변동성을 나타내는 믹스 지수라든가 CBX 지수라든가 이런 지수들이 상당히 변동성이 과도기성 확대가 되는데요. 이런 국면에서는 그 변동성을 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게 투자 행위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성을 즐길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야 스마트머니라든가 헤지펀드라든가 이런 시각이고 능동적 지위에서 지금의 엘리엇이 한국의 삼성물산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능동적 지위가 아니라면 그 변화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하는 것이 이렇게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변동성에 대해서 피보너티가 되면 상하 변동성이 얼마가 되면 원금을 보장하면서 수익이 뭐 5에서 6% 보장한다 하는 이런 중위험 중수익 상품들이 그동안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품들이 바로 그런 리스크 관리해주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사실상 은행에 그 저축하는 것보단 월등히 좋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보면 예금금리가 이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는, 예금금리가 빠르게 떨어진다면, 모럴스웨이션에 따라서 예금금리를 내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는 은행의 생리상 빨리 떨어질 가능성이 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내에서도 저축의 무용론이 부름과 함께 투자에 대해서 이제는 해주세요 하는 이런 그 재테크 환경이 조성되는 것과 함께 해외에서도 큰 흐름이 변경되는 상황에 과도기정 상태에서 여러 가지 변동성 지수가 상당히 네. 확대됨에 따라서 해외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요인과 인워드와 아웃워드가 같이 겹치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재테크 생활자들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을 적응해 나가야 된다 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 저축에서 투자 시대가 각광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어느 정도 불리고 싶다라는 것도 사람의 마음이겠지만 사실 이제 변동성에 투자를 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이것도 어느 정도 준비 기간 없이는 또 힘든 일이고요. 그래서 그 투자 전에 있어서는 일단 내 자산 관리, 어차피 뭐 예금 소득을 뭐 이자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자산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도 그래서 더 크게 부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자산 관리 이 대목이 이제 국내 그 은행들도 예. 지금 이제 뒤늦게나마 자산 관리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왜냐하면 투자 시대에서는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여기서 아주 시청자분께서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재테크라는 개념이 상당히 좀 익숙해져 있습니다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재테크는 정확하게 영어 표현으로 하면 에셋 매니지먼트입니다. 기업은 노동과 자본을 통해서 매출을 증대시키고 네. 거기에 따라서 노동과 자본에 들어가는 이자라든가 임금을 비용을 빼면 사실 그게 프로핏이고 그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기업의 생존입니다. 네. 근데 재테크는 원래는 저는 이제 이 표현을 좀 쓰고 싶지 않습니다는 워낙 국민들이 이 용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용어를 씁니다는 네. 정확하게는 에셋 매니지먼트다. 그러면 개인 입장에서도 경영을 하시는 겁니다. 경영. 뭐 가지고 기업은 노동과 자본인데 있는 자산 가지고 사실 경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경영이니까 당연히 매출이 나오고 비용이 나오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매출은 이자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금융상품을 수익해서 사실 수익이 나오는 거다. 근데 이 문제는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네. 이자도 지금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옛날만큼 금융상품의 수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진행자께서 금융상품 넣으셨으면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별로 뭐 예전만큼 기대치 높게 가기에는 좀 어려운 여건이 돼버렸습니다. 네. 예. 그런 진행자분께서 그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전반적으로 보면 뭐 진행자분께서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방송을 지금 한 3년 차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경제 식견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많이 미약합니다. 당신의 그 자산 운영 능력이 떨어져서 수익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경쟁이 격차가 되는 상태에서 금융상품의 수익이 지금 하향 평준화되는 것은 사실이다. 자, 그러면 있는 자산 가지고 매니지먼트 하는데요. 네. 매출 부분이 이자라든가 금융상품의 수익이 줄어든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자, 기업도 매출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업이 매출이 증가하면 코스트를 줄이겠죠. 그 코스트를 줘서 뭐 구조조정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해서 예.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기업들, 개인들 입장에서도 재테크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구조조정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수익이 나오고 핵심적 가치로 몰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출 사이드에서 각종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수수료라든가 특히 세금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요. 자, 있는 자산에서 핵심 가치를 통해서 핵심 수익이 발생할 쪽에서 그쪽에서 금융상품을 몰아주는 행위. 네. 그 다음에 수수료 관리하고 그 다음에 세금 관리하는 행위. 코스트 측면에서 관리하는 행위. 이 모든 게 에셋 매니지먼트다. 자산 관리다. 그래서 지금은 자산 관리를 잘하는 기업들이 결국 경쟁에 살아남고 금융위기의 미국의 격변의 시대를 가정해서 개인의 그 자산 관리를 잘하는 기업들이 지금 금융사들이 지금 살아나는 배경이거든요. 네.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쟁력이 뛰어나게 되는 이런 그 배경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나라도 자산 관리 오래된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금융사로서 생존하게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혹시나 이런 거 있습니다. 자, 기존의 그 공식화된 네. 금융사에서 에셋 매니지먼트 기대수지 못함에 따라서 지금 장외에서 누가 누가 뭐 자산 관리를 잘하니까 그 사람한테 공식적인 그 금융사가 아니고 진행자께서 뭐 예를 들어서 장외 시장에서 굉장히 자산 관리를 잘한다 해서 그쪽에 돈을 몰아주는 행위가 있는데요. 금융사는 공식적으로 제도를 통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보상을 받는 경우입니다. 근데 특정 장에서 오면 물론 수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그 피해를 보할 때는 제도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다 하는 최근에 보면 그런 풍조들이 좀 유행하고 있는데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그렇습니다. 없다는 최소한의 말씀이죠.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측면도 좀 한번 감안하십사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네. 장에서 자금 빠지면 그만큼 돈이 이렇게 퇴장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세상 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아주 과도기정 상태에선 내가 돈을 유치하겠다, 내가 수익을 막 벌였다, 당신한테 주시오. 그래서 굉장히 사고들이 많이 터지는데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최근에 사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하를 통해서 재테크시장의 변화라든가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 어떻게 필요할지 자,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